이제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의 사회를 계속 이어가게 된 라운누리 건축사사무소의 정동식 권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좀 적어서 박수 소리가 참 작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조금 자리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아마 강연이 시작하고 나면은 즐거움과 재미로 인해서 자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강연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 자리하신 분도 계실 것이기에 다시 한번 세미나 진행 순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은 약 60여 분 정도로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고 발표 후에는 약 1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연과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 전에 잠시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본 강연 속에서 발췌할 예정이면서 총 3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냥 제가 퀴즈를 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보이시죠? 네, 상품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으면 작고 크면 큰 상품권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연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로 저희가 낼 것이니까 재미있고 즐거운 강연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발표해 주신 건수사님과 포토타임 및 건수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건수사님과 편한 자리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건수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앞서 강연을 해주신 신주영 건수사님 못지않게 정말 멋지고 실력 있는 건수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건수사님에 대한 소개를 정식적으로 잠시만 이루고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권사님은 이기철 권사님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기철 권사님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 잠깐 봐주시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두 분의 권사님이 각 시간별로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연에는 신주영 권사님이 강연을 해주셨고, 신주영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네, 신주영 권사님 해주셨고, 이어서 이기철 권사님이 두 번째 강연을 맡아주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권사님이 첫 번째 강연이 아닌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세스 퀴즈입니다. 객관식이니까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이유 1번 신주영 건서보다 이름이 가나다 순에서 밀려서 1번입니다. 2번 신주영 건서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세 번째 3번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리고 4번 주말 늦은 오후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항상 후반에 나타나니까 앞서 강연한 신주영 건수보다 내가 더 잘생긴 건수라서 두 번째 맡게 되었다. 보기가 5개밖에 없는데 이 정답이 뭘지 이거는 강연할 건사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농담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정식으로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신 권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호명을 했을 때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아키텍K 건축사 사무소의 이기철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잠시 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권사님은 UC 버클리 환경디자인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를 받으시고 미국 뉴욕의 프레드릭 슈왈츠 아키텍처의 한국의 아키텍처와 한국의 공간 건축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2012년 아키텍트를 계속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건축사협회 상인 아카시아 건축상 골드메달,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토론토 디자인 페스티벌 심사위원상 등의 해외 건축상을 포함하여서 20여 차례 국내외 건축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건축사협회 전 건축사협의회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며 한국 건축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오늘 이기철 건축사님께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건축가, 집에서 리조트까지 아키텍케이가 선보인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미스테리 건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까 넌센스 퀴즈의 정답은 저는 5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겼다고 믿으면서 하고 싶은 강연이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는 부산을 베이스로 건축 작업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건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좋은 결과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대회에서도 좀 주목받는 일이 있었긴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한국에 하는 작업들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많은 한국 그리고 부산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되게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코리아빌드라는 이런 자리에서도 아마 제품이나 재료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겠지만 어떻게 우리 건축 문화들이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자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 거기서 제가 또 이런 저희 작업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게 돼서 우선은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사분들이라든지 건축 전공하시는 학생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약간 인문학적인 측면이나 이론들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재미있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데 제가 더워서 이 옷을 좀 벗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들, 삶의 방식, 삶의 형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도대체 라이프 스타일이 뭐고, 왜 아키텍트라는 사무실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하면서 건축을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에 이 제목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가져와 본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프 스타일은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죠? 네. 제가 과거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1900년에 그 당시 저희 나라가 고종 황제 때 너무 힘들게 구군을 귀청거릴 때 엑스포라는 만국박람회죠. 만국박람회 때 파리에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 한국관이 섰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곳이었고, 만국박람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기 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걸 담는 공간들은 사실은 건축이 항상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도 잘 보시면 뒤에 이런 전형적인 어디 저희 나라의 궁궐 하트 같은 이런 정각입 같은 느낌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앞에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복식 그리고 생활하는 형태들이 담겨진 사파인데 사실은 이거는 르푸티 주루날이라는 그 당시에 잡지에서 요거를 한국관을 보고 사파를 그려내면서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그려내면서 한국을 소개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한 장에서 설명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들 보시면 한국의 건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그와 어울리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 건축 내의 공간과 밖의 공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당연히 한국이니까 그 당시 실생활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물론 프랑스 기자의 권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이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장이 좋은 사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한국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잘하죠. 신기시대도 겪고 그다음에 6.25 분단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다시 하면서 건축에 가장 앞서서 일반인들이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파트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넘어가는 정말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는데 대량 생산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타입의 주거 형식의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거는 작년에 에디트 서울이라는 전시에서 70년대 아파트가 소개될 때 어떻게 이게 소개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때 인테리어는 어땠는지에 대한 전시가 한 번 있었었고요. 그때 이 포스터를 통해서 그때 썼던 광고 형식들을 그대로 채용해서 전시 포스터를 다시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뉴홈 그 당시에 칼라팁 이런 거에서 나온 오판 그런 발음과 함께 폰트도 되게 특징이 그 당시 느낌들이 많이 나서 재밌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잘 보시면 아파트에 들어와서 당시 누리게 될 이 신문물, 신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들로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에 대한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근데 잘 보시면 70년대 이렇게 잘 차려진 남편분은 서양식 복장, 양복이고 아내분은 고급스러운 옷 입고 계시고 이게 복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금붕어 왕에다가 꽤 비싼 저런 금붕어를 키우는 모습들까지 해서 사실 어떤 취미생활과 어떤 가구들 여기 잘 보시면 정말 고풍스러운 꽃꽂이한 듯한 이런 그 당시엔 되게 유행했을 것 같긴 한데 고급스럽게 이런 하나의 취미생활의 문화, 여과까지를 이 사진 두 개를 통해서 당신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 그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나라 문화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며 어떤 공간에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한 시기가 70년대부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동부 이초동의 한강민천 아파트라는 곳이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시 70대 지어진 아파트에 겁이 나서 들어가게 살지 않아서 분양률이 되게 떨어졌대요. 첫째 이유가 우리는 온돌 문화라서 뭘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층을 살면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질식돼서 죽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분양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동부 이초동 한강맨션 아파트를 시공했던 시공사 소장이 그걸 증명하려고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온도를 켠 채로 며칠 밤을 보내고 난 뒤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분양이 이루어졌대요. 그 당시 그만큼 이 아파트가 사실은 일반 분들한테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사는 게 괜찮다. 새로운 문화다. 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줬지만
우리한테는 거부하기 쉬웠던, 어려웠던 그런 중국 문화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때부터 이미 많이 인식을 될 것 중에 하나가 주거의 형태들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사실 이 400몇 세대의 아파트가 동일한 평면에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까 봤던 그 뉴홈이라는 천장에서 보였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 400세대, 어떻게 보면 1000명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저희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TV를 보고 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 다 같은 신문을 보면서 개인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공동화되고 일체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식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시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일러스트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사무실에 그린 다양한 도면들이나 삽도라고 해서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런 이미지들을 자주 쓰는데 잘 보시면 요즘에 저희가 하루를 보내거나 일주일을 보내거나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형태들이 여기 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집안에서 하는 행위들을 모아놓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20시간이라서 그런 집에서 보내는 행위들부터 여행의 타입들, 바깥 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들, 물론 이거는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놀이터에서 뭐 가족들과 보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21세기를 넘어오면서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의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제 서울시민이 47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과연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키워드를 추출하면서 만든 항목인데 한 47가지 정도의 크게 주목되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조금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많은 다양한 걸 하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20대 분들은 이 키워드에 해당되지 않은 본인만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항목들의 언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의 고민은 이런 변화들 속에서 과연 현대 도시, 그리고 부산의 도시, 서울의 도시와 건축이 이런 변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과연 건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베이스에 깔리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여전히 저는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보셨던 아파트하고 무사하게 상당히 한 700세대가 4-5개의 타운으로 동일화되어 있는 주거 환경을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세대를 거듭하고 시간이 갈수록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축가들한테 건축사들한테 요구되는 부분들이 나는 저런 거 말고 다른 걸 원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시절들이 저희가 직면할 때가 너무나 빨리 왔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특정한 개인 혹은 특정한 그룹, 특정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정의해봤던 작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키텍케라는 사무실은 이런 식으로 건축을 정의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번째 설명드릴 저 멋진 할아버지라고 지금이고요. 영상을 우선 틀어주시겠어요? 이제 요건 김해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완공된 지가 2017년이 됐으니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61년생, 62년생 연동생 부부시고 전형적인 대비 부모 세대,
남편분은 밀양에서 태어나셨고 와이프분은 김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다시 은퇴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집을 지으시려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던 그런 분석입니다. 집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연면적이 60평이 살짝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마 아래 공간들이 저희가 필로티 공간이라 만든 면적에 빠지는 것들을 좀 빼고 나면 실제로 한 40평의 전용 면적을 가진 작은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보면서 되게 큰 집이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잘 보시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면서 영상 곳곳에 자연 속에서 이제 집이 있는 이야기들, 뒤에 있는 분동산이나 이런 주변 산세들하고 어우러진 모습들, 그리고 여기 외교부에 보시면 대나무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70년대 뉴홈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미지를 가져와서 몇 개의 타입으로 보면 이건 프랑스에 있는 어느 집 같은 혹은 스위스의 어느 집 같은 이런 느낌들하고는 전혀 다른 집의 느낌들을 가지실 것 같고요. 실제로 두 분이 쓰시는 안방이고 두 분의 키가 두 분 다 160 정도 되셔서 안방의 천정고가 21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낮은 천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생활하시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시는 모습 그대로들이 좀 담겨있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 좀 해주겠습니다. 이 주택 설계를 하는 거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초적인 설계를 했었어요. 건축주와 여러 번 미팅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베이부모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식들, 이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들을 좀 찾아보니 사실 이분들이 겪었던 역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6.25 동란을 겪진 않으셨지만 끝나고 나서 되게 보릿고개라는 말이 더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너네는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교육도 잘 받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 세대였고, 또 이제 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민주화라는 경험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의견들을 내고 싸워보기도 했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런 서구에서 봤던 개성을 표현하는 이런 미국이라든지 헤어스타일, 장발 이런 것들에 도전해보았던 시대였고, 그러면서 도시화의 과정들 속에서 밀려들어와서 도시의 어떻게 보면 저층 주거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주거 형태를 경험해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 그분들이 제가 2017년 디자인을 할 때였으니까 그분은 조금 저희 건축전 일찍 은퇴를 준비하셔가지고 좀 빠른 피난이긴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려다 보니 급하게 열심히 살아서 가족도 이루고 자식들도 어느덧 컸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본 인생이 뭔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눴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던 게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고 이분한테 맞는 공간과 디자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그 변화들, 비문세대 겪었던 변화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한 200년 정도 군대화 시기, 산업화 시기를 겪으면서 변했던 건데, 한국은 불과 40년, 50년 이 시기에 특정 세대에 집중돼서 좀 이루어져서 아마 이런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 것들을 빠른 시기에 관통해서 살았던 분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건축주분이세요. 그래도 나름 스타일도 있으시고 본인 의견도 강하시고 열심히 살아온 삶을 사셨던 분인데,
요 앞에 요런 대나무들은 저희 집에 대나무를 붙이기 전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아마 되게 즐거워하셨던 모습이 사진에 남겨 있어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주택 설계를 하면 건축주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지부터 해서 한 2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의 질문지인데, 여기는 왜 건축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고요. 땅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 땅을 고르는 이야기들, 건축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축 정보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하루 일과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리고 가족의 구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변화들, 그리고 나서 어떤 요가 활동을 할 건지, 가족과의 시간들, 그리고 손님이 오실 경우 쓰는 경우들부터 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면 꽤 많은 질문들을 포함해서 가구들도 지금 쓰고 계시는 가구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이 되고요. 대지에서 이끌어낸 여러 가지 중에 풍경이 좋은 것들, 이 땅을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디테일하게 물어서 디자인에 번역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바뀐 집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마지막에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는 게 건축에 대한 감상들을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집을 짓는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건축가가 만들어갈 공간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쓰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저 집이 멋진 할아버지 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데는 건축주분이 이 당시에는 자녀분이 2분이셨는데 두 분 다 결혼 전이었고 손주가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본인은 나중에 이런 전원주택에 살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급하게 살아왔던 삶 말고 여유와 취미를 가지고 내 삶을 즐기는 모습을 손주들한테 보여주고 할아버지 이미지를 좀 멋진 할아버지로 기억이 되고 싶다 라는 최종 감성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러면 멋진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집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멋진 할아버지 집이 된 겁니다. 우선 좀 멋진 할아버지의 공간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드리면, 집이 한국 전통 구조의 집처럼 채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체가 있고 이렇게 명상 공간이 하나 따로 있고 그 사이에 앞마당, 그쪽에 앞마당이라서 주로 차가 들어온 진입로도 앞에 있는 앞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보다 한 단위 내려가지고 계절 정원이와 자원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은 약 한 240평 정도 돼요. 작은 땅이 아닌데, 집 내부에 이제 평면도라고 불리는 내부 공간을 보는 도면을 보시면 안방이 정말 크진 않습니다. 네. 침대를 놓고 나면 이제 겨우 사람 한두 명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이제 단면의 방향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거실이 있고 거실과 안방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지나서 남편분이 인테리어 하려고 준비했던 취미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서예도 있었고 색스폰도 배우시고 계셨고 북선도도 하셨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치 하나의 건물이지만 외부를 갖춰서 남편만의 공간처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잡아두는 게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명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 이 앞쪽에서 토목공사하고 버려져야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말고 쓰자 해서 그걸 뜯어내고 바꿔서 작은 정작 기능으로 명상실을 준비됩니다. 그리고 본체에서 한 층을 반층을 내려가면 여기가 경차지라서 앞쪽에 튀어진 지하 공간이 나오는데, 그 앞쪽을 와이프분이 쓰실 서재하고 야외로 끌었어요. 와이프분이 교직자셔가지고 책에 대한 곡이 많으셔서 서재 공간을 두고 그 앞으로 계절 정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한 층 내려가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특이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분이 쓰시는 취미 공간입니다.
시민공간의 구조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 구조가 사실은 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칸과 칸 사이를 문을 열면 두 칸이 하나의 공간이 되는 미닫이문이든 여닫이문이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형식을 좀 빌려서 사실 이게 다 열려진 상태의 공간들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누릴 수 있는 레일들이 잡혀져 있고 슬라이딩 도어를 끼워서 문을 닫으면 이 공간을 분리가 되고 이렇게 작은 2m 바이 2m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들은 여기는 악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서예를 쓰시기 위한 자식 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필요하실 때 이 문을 열고 이렇게 악기를 꺼내시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한 공간을 쓰신다고 하시고 서예를 하실 때는 여기 문을 열고 이렇게 서예 공간을 쓰시기도 하고 그 공간이 여러 취미생활을 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국성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성도의 자세가 2m 바이 2m면 웬만한 자세를 다 수용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크기를 2m 바이 2m의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재료의 쓰임이 사실은 일반 주거집에서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풀 콘크리트와 어떤 색깔이 좀 많이 짙은 톤의 무늬목 마감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건박함이라는 말을 쓰긴 했었는데 건축주분이 살아왔던 삶이라든지 앞으로 삶이 적용해서 어떤 삶을 살까 그 스타일을 좀 표현해주고 싶은 내부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박한 느낌들도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거실에서 보이는 거실과 마주하는 주방이고요. 아마 여기 부부분이 같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런 생활을 하면 남편분들은 로망에서 되게 가고 싶은데 와이프분들은 90%가 저는 안 갈 겁니다를 하시면서 사무실로 같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두 분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집에서 단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은 예쁜 주방이다. 이것만 지켜지면 나는 설계에 대해서 더 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어차피 하늘 구조 비슷한 형태를 뜨더라도 저희가 지붕 형식들이 천정이 이런 형태들의 바꿈 형태를 뜰 수 있어서 집안에다 또 다른 작은 집에 와이프분만을 위한 이런 공간처럼 보여지는 주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만족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방에 아까 영상에 보셨으면 여기 침대가 이렇게 놓으시는 침대의 이제 머리벽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이 나오고 거실이 이어지고 이렇게 돌면 이제 드레스룸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잠을 위로 잘 수 있는 공간들이고 다행히 좌우로 주변에 프라이버시를 전혀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서 여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편안하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앞으로 나오시면 폭이 750 정도 되는 좁은 테라스. 여기서 다른 행위를 하는 곳들은 아니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이렇게 앞산으로 펼쳐지는 금동산이라 불리는 길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할아버지의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까 보셨던 공간에서도 멋진 할아버지가 삶을 어떻게 사실 것 같다는 것들이 정리 안에서 구현되는 게 보이셨겠지만 또 다르게 스타일은 사실은 그 행위도 포함이 되지만 보여지는 아웃피거들, 어피어런스는 사실은 그 외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집에서도 저희 드러났으면 좋겠다였는데 사실 그 건축주번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도시로 살면서 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대한 향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찾아봤던 것 비슷했다는 사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인데 아까 보셨던 멋진 할아버지 이미지가 조금은 겹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일 특징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대나무이에요. 왜 대나무를 썼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대나무는 김해 지역에 되게 많이 나는 자연 식생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들 보면 김해 때 중류라고 해서 대나무로 정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로 대나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대나무의 이미지가 뭐 강진탕,
청렴함 이런 것이다 보니 그런 이미지들이 건축주하고 좀 닮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구현을 해봤던 이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를 되게 대나무를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대나무가 되게 두그럼체로 쓰여질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전통 집에 보였던 아까 보던 슬레트 지붕이라든지 혹은 기와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통 집에서 보이는 나무 석가래들 이런 것들하고 형태적으로 되게 유사성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대나무를 가져와서 건축재로 쓰긴 했지만 한국적인 집들이 가지고 있던 부재들의 형태들의 어떤 원형들하고 닮아 있어서 한국적인 느낌들 혹은 동양적인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건축주분이 이제 곡선술을 하다 보니 이런 전통 계량 한복 같은 느낌 곡들을 자주 입는데 사실 되게 이런 집하고 건축주하고 되게 닮고 어울려 보이는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보시면 이런 돌들이 쌓여 있는데 이 돌들도 세련되고 예쁘고 이렇게 쌓는 방식들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고 기내 이 농가마트에 계단식으로 돌을 쌓는 분들을 찾아서 그걸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느낌들,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생각들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집이 전체적으로 베이루모세가 가져있던 현대화되고 이런 변화된 문화들에 대한 예도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 대한 공간들의 향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를 만들어가면서 멋진 할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정리해서 작업을 했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 대나무 인면들은요, 건축주분한테 대나무를 써서 이 집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건축주가 꽤 많은 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쓰기 위한 과정들 테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가마에 보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대나무를 써서 증명했던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왔던 과정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빛을 받으면 대나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구워진 색상이죠. 갈색 톤들하고 빛이 맞으면서 되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로 설명이 좀 안 되는 색깔의 변화들을 정의 내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구현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다양함들이 아마 개개인의 성격들을 표현하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들이 완성이 되고 이 집으로 지금 현재 7년째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시고 이제 새로 손자가 태어나셔서 손주하고 이 집에서 이제 멋진 할아버지로 살 수 있는 날들을 이제 막 경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금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건축주의 모습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작업이 시각적으로나 혹은 느낌도 잘 얘기한다 하시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과 이 집의 닮음이라든지 이분의 삶과 이 집의 어떤 연관성들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게 이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 외적인 스타일의 구현함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 아파트입니다. 5천 이상이 넘어가니까 아파트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꽤 많이 변화를 했죠. 특히 현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커튼으로 이루어진 휘황찬란한 빌딩들이 서 있고 층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사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이미지가 뭔가 하면 여전히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관광지, 바다에 있는 곳, 이 정도 이미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 부산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전히 자갈치 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부산하면 다들 부산 사람들 자갈치 아집니다.
또 농담삼아 학생들이 서울 가서 많이 듣는 게 너는 거의 매일 회를 먹니?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처럼 사실은 부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데 건축이라든지 그 문화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아직까지 크게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이애미이고 부산하고 되게 닮은 도시 중에 미국에 있는 도시 중 마이애미라는 곳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그 할리우드 영화들 때 보면 마이애미가 바다가 있다는 건 다들 느낌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되게 건강하고 젊은 남녀가 조깅을 하면서 거의 우통을 들어대고 뛰기도 하고 젊은 힙합하는 친구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젊은 삶을 즐기고 마이애미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도시에 있는 건축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라이프 스타일이 떠올라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에 과연 부산에 어떤 특정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실은 일정 세대 혹은 특정 인구 이상이 사는 주거 형식을 지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뭘로 정리해야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봐왔던 특징들 중에 외곽이 좀 특별한 바다니까 해양성의 특징을 낸 이런 아파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이라서 특별히 다른 평면이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게 저는 많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이 당시 유행했던 건물 형식들이 커튼홀을 많이 따르었어요. 혹시 커튼홀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분들이 얘기할 때 커튼홀, 네? 네? 모양만 내는 어느 정도 맞는 답이신데 커튼홀을 지금 아파트에 커튼홀룩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는 커튼홀이 뭐냐면요 맨 위부터 아래까지 유리로 이루어진 상호 형식의 구조를 커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망을 극대화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사무실 공간들 가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가 다 유리로가 되는 곳들 많이 보실 테고 밖에서 보셔도 전면이 다 유리가 되어 있는 이런 외벽 형식의 타입을 커튼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산에 한때 유행했던 공동주택의 형식들처럼 이런 커튼월의 타입의 주거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 아파트 보시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름에 더워서 죽어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기 냉방비 엄청 나가. 근데 사실 여러분 많이 겪고 계신 게 요즘 기온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부산의 기온은 해양성 기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은 변화하고 있고 기후도 변화하고 있는데 주거 형식의 변화는 사실은 여전히 커튼홀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공동주택의 설계를 시작할 당시가 한참 코로나 이슈가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외부 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어떤 전염병의 시기가 왔을 때 건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 고민이 또 많았던 시기였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커튼홀을 집에 사시면 특히나 할 게 없어서 집에 쉬는 동안 TV 앞에 누워 침대에 누워 있는 걸 활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숨쉴만하다 혹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마스크 쓰고 얼마 만에 나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다시 집에 가시는 분들 많았던 시기였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생각했던 게 부산은 사실은 전망뿐만 아니라 낮과 밤으로 해서 그 유품과 해풍이 많이 부는 시원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기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도시예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애미가 부산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해양성 기후의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커튼홀로 만들어진 주거 형식보다는 보시면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 나가면 외기를 면할 수 있는 테라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또다시 올 수 있는 전염병의 시기라든지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바깥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왜
공동주택에서는 못 가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워지는 부산, 해양성 기후에서 그걸 즐길 수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는 부산이라면 테라스를 가지고 새롭게 좀 제안할 수 있는 건축 스타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마이애미에 갔을 때 건축 전 시간 이루어졌던 곳에서 봤던 되게 재미있었던 포스터 중에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마이애미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많다니 영어 버전 말고 얘는 지금 이탈리아 버전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인데 그랜 파라다이소라는 건데 어마크하게 큰 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거기서 동시에 표현된 이분들이 삶을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에 제안이 있어요. 이 홍보, 아파트를 팔기 위한 홍보 포스터인데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기 테라스에 내가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녁에 바닷바람 쐬면서 이걸 삶을 좀 즐기는 모습들이 담겨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램 파라이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어떻게 공부의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의 라이프에 맞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에 대한 되게 참신한 제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이애미는 꽤 넓은 폭을 가진 벤조피아노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이 설계한 콘도 타입의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썬베드라고 해서 앞쪽에 썬베드가 길이를 다 높이면 2m가 조금 넘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살아보셨으면 아시는 요새는 전부 다 확장해가지고 발코니조차도 없어요. 문 열면 되게 깝깝하게 바람 들어오면 다시 닫아보고 이렇게 사는 중에 잘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바꾸게 테라스와 함께 집에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파트에 꽤 많은 돈 주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잠자는 거에 TV 보는 거에 집에서 하는 회의들이 뭐가 있으신가를 생각해 보시면 부산에서만큼은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프로젝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넣었었고요. 보시면 여기가 한 15m 정도 되는 테라스, 한 3m 정도 되고요. 주동짜리 아파트고 전체 세대가 38세대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특히는 한 동에 한 층에 이제 2세대씩 들어가는 이런 타입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두 필지에 엮여 있다 보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축 법규와는 각종 사선들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사선이라고 하는 건물을 못 짓게 이제 사선을 제한을 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담아내고 테라스들을 적극적으로 외부로 좀 빼면서 다니다 보니 맨 위에 층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 아래 층은 이런 것도 더해지고 그 아래 층은 또 더해지고 맨 아래 층은 이런 외부들을 가지면서 집들의 형태가 층마다 거의 다른 이런 식의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2층의 한 두세 대 타입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가 실내 공간이거든요. 실내 공간이고 발코니 혹은 베란다 또 테라스라고 표현을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법에 대한민국에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베란다와 발코니 이렇게 구분을 해뒀습니다. 전체로 통칭의 전체는 테라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가 외부 공간이고 이렇게가 또 테라스 같은 외부 공간이고 발코니 뒤에도 안 설정을 해뒀고 요 옆쪽 세트를 보셔도 이렇게가 앞쪽 공간입니다. 물론 이 타입이 다른데 뒷동에서는 여기도 외부로 쓰여지는 방이 아니라 테라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저희가 계획한 2층 세대에 있는 외부 공간입니다. 집에서 이런 공간을 쓰실 수 있는 거죠. 남의 신경을 안 쓰고. 물론 어느 정도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위에 어닝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서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라고 보시면 이런 아웃도어에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얼마든지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1층 세대에서 나가면 1층 세대 중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공간들입니다. 이런 물론 저희가 적용 계획을 같이 하고 여기 적용을 이제 프랑스에 있는 적용하시는 분하고 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그분들이 제안하는 형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외부 공간을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느끼면 도심이지만 도심에서 즐기는 나만의 외부 공간을 가지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개념들 저희가 등록했고요. 이거는 기준층에 들어가는 테라스입니다. 여기가 1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도 이렇게가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 공간들을 보시면 특화되어가지고 이게 한 15m 정도 되니 거기에 거실하고 다이닝 테이블이 같이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세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이닝 테이블 옆에서 다이닝 테이블 바로 이제 테라스가 붙어있는 타입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념은 뒤에서 잘 설명했지만 이렇게 주방하고 연계된 아웃도어 그 다음에 거실하고 연계된 아웃도어들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디벨롭을 시켜나갔어요. 요거 이제 방에서 나오는 테라스의 모습 중에 하나의 부분들이고요. 여기도 저희가 조경이나 요소들을 더 넣어서 공중에서도 여전히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펜트라고 해서 이제 맨 위층에 있는 세대들의 평면들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테라스 공간들이 잡혀져 있고 한층 더 올라가시면 이런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두 세대 다 이제 공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층을 한 층에 쓰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맨 위에서 바라본 펜트 세대의 외부 공간들의 모습입니다. 펜트 세대는 더 많은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파이어핏이라고 불리는 이런 불을 켤 수 있는 공간을 또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아래층에 내려가면 이렇게 방과 연계된 테라스를 가진 공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심에 있지만 외부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하고 연계된 외부 공간들의 기능들은 그리고 주방하고 연계된 외부 공간들의 기능들은 그 행위들을 밖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면 주방이 바깥 연계가 돼서 식탁이 있는 공간들이 그대로 밖에서 다시 연계를 쓸 수 있는 안과 밖의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우리 집 내에서는. 조금 더 외부를 느끼고 조금 더 외기를 접하고 더워지는 저녁쯤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바다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느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거실 앞쪽이면 도시뷰를 바라보기도 하고 바다 쪽 앞쪽뷰를 보면서 거실에 앉아있다 TV를 보다가도 나가서 선베드에 나가있기도 하고 노을이 질 때쯤 되면 이렇게 분위기를 내면서 술 한잔 하면서 하루 일과를 좀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얼마든지 아파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담았더라고요. 그 외에 자녀 방들에서도 그 방들마다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구현했을 공간들로 테라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건물 인면상에 이런 띠를 낸 듯한 테라스 구조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디테일적으로 정리하면서 난간이라든지 이런 거 맞게 디자인을 맞추는 건물 단위 작업들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뒤쪽에 아까 두 동 중에 뒤쪽에 있는 동들은 뒤쪽에 있는 산하고도 마주하고 있어서 이런 산들 뷰와 테라스가 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비교적 이제 좁은 폭의 테라스이졌는데 보시면 안과 밖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보시면 인방처럼 내려와 있는 가릴 수 있는 콘크리트 벽들이 거의 없어요. 바닥부터 천정까지가 다 유리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시면 세팅이라고 해서 커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하면 완전히 펴서 안과 밖을 닫힐 수 있는 이런 창호 디자인들을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벽면에서 바라본 이 아파트의 모습들이고요. 이런 테라스 타입의 기울자 혹은 디귿자를 연결해서 앞쪽과 연계되기도 하고 동쪽으로 생기면서 작은 방들에서 조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해서 구성이 되고 저 층에 이런 외부 공간이 같이 연구가 됩니다.
이게 지상층을 적극적으로 이제 조경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지하 1층에 이렇게 이제 로비 공간하고 주차고 내려가는 그라운드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개별 실들의 모습들을 내부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빛을 받아들이거나 내부와 연계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펜트의 모습들이고 펜트하우스의 이제 복층 거실들의 모습들이고 여기 조경 설계는 프랑스의 조경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잡았던 테라스의 복잡함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적으로는 개별 세대에서는 공간이지만 건축적으로 되게 복잡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조경들을 정리하면서도 그게 하나의 어떤 언어로 다듬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이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단계별로 조경이 순화되기도 하고 변화되면서 외부의 연계를 가지면서 동사의 관계를 연계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들이고요. 여러 외부 공간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사실 해운대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공동주택 아파트의 삶하고는 새롭게 또 정의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여러분이 21세기 이 더워지는 부산의 기후들 속에서 나한테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과 변하는 나의 영화 생활들 속에서 과연 어떤 축으로 살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이런 집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한번 또 고민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되거나 하나의 참고점이 되길 바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카페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여러분 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투 트라이앵글이라는 건축적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 가게 이름은 그리피 서생입니다. 혹시 가보셨던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가보신 분 계시네요. 이렇게 생긴 카페인데 아마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바다를 보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를 떠올리는 방식은 망망대 아니면 혹은 선이 떠나지는 바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보는 방식들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투트라이앵글 그리피 서정점이라는 카페는 사실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카페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기에 카페를 지겠다고 오셨던 분이고 건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외관성으로 예쁜 카페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조금 수요가 형성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준공이 2021년이었던가 기억하니까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분들이 예쁜 카페를 잡고 바닷가로 가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 이 건축주분 역시 이곳에다가 카페를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엄청 좋은 곳이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바다를 볼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예쁜 카페들은 얼마든지 많이 지어질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차별성을 두어야만 이 카페가 계속 생명력을 좀 가지고 다른 카페와 차별화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좀 바다를 보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카페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영상을 일단 가볍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카페는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 그래피 로고도 삼각형의 커피 원두를 내리는 잔의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바다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피 서생이라는 이름에서 아시듯이 울산 서생에 있습니다. 가늘곶 아래쪽에 있는 땅인데요. 대지가 동해 바다에 면하고 있어서 사실 망대가 보이는 이런 뷰가 펼쳐지는 시점이 있고요. 삼각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보여지는 공간의 느낌들이 아마 평소에 보시는 형태들하고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생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작은 주택이 있고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획도로가 잡혀있어 이런 실제로는 이제 건물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계획만 잡혀있어 이게 조만간에 계획이 무산될 거라 어차피 사라지긴 하지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 도로가 지어질 예정이다, 건설될 예정이라는 가정하에 집을 줄 수밖에 없는 되게 좀 복잡한 행정의 과정은 좀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잘 보시면 이쪽이 동해 쪽이고 이쪽이 남쪽 방향에 이렇게 많이 돌아가면서 작은 어항이 보이는 남쪽 방향이에요. 제가 삼각형의 두 개를 이렇게 배치시키면서 이 뷰 두 개의 동쪽의 망망대로와 어떻게 보면 따뜻한 풍경에 좀 느껴지는 작은 어항을 보는 남쪽 방향을 두 개를 구분해서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이 동쪽 방향,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아까 왜 제가 삼각형을 썼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삼각형이라는 공간, 동양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긴 변하고 마주하는 꼭지점이 이렇게 좀 그리고 양쪽에 빗변이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 같은 면적의 네모난 사각형의 공간보다는 삼각형의 같은 면적의 삼각형의 공간이 이 꼭지점을 썼을 때 반대편 이 면이 가장 좌우로 넓어지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삼각 형태의 꼭지점에 서 있으면 저쪽에 보이는 전망하는 외부 공간이 건축을 지탱하는 벽이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가장 옆으로 넓게 벌어져서 시야가 가장 넓게 보이는 도형이라는 뜻인 거죠. 전망을 다루기 위한 도형의 공간으로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땅에 좀 적용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바다, 동쪽 바다에 각각의 1층, 2층, 2층, 3층 이 공간들을 다르게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내 공간은 4개의 다른 바다 뷰를 가지는 공간, 그리고 옥상에는 또 2개의 다른 뷰를 가지는 바다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동쪽 바다 같은 경우는 한 층이 필로티라는 구조물로 외부처럼 끼워져 있어서 2층, 3층을 하나로 묶은 이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보다 한 층이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공간도 레벨이 다르면서 다른 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바다를 좀 더 특별하게 보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시야를 막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공간의 계단을 거쳐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올라오면 이렇게 바다 뷰가 폭이 한 20m 정도 됩니다. 20m의 바다의 뷰가 한 번에 펼쳐집니다. 이 두 면이 아까 봤던 건축물에 있어서 큰 창을 뜻하는 면들이에요. 바다로 열려진 창이고 잘 보시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동선들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바다를 전혀 보고
이런 공간에 올라와서 돌아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갑자기는 바다 공간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막힌 하늘만 보이는 천장의 복도를 지나면 이런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실 때 한 번씩 1, 2, 3 해가지고 그 셔터들이 넘어가고 갑자기 어떤 그림이 나왔다가 다시 또 1, 2, 3 넘어가 또 그림이 나가는 이런 영화의 장면을 떠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억 속에 중요한 장면 하나를 되게 특징 짓기 위해서 1, 2, 3이라는 준비의 공간들을 만들어놓은 셈이에요.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는 전혀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면 바다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색깔의 변화만 나와보셔도 회색만 보이다가 바다의 파란색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바로 옆에 공간은 또 아까 봤다 이제 이게 두 개 층을 묶어놓은 공간이 아래층인데 동쪽 바다를 보는 공간들은요 아이들이 놀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바다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2층으로 올라갈 때 이 계단을 다시 거쳐서 파란색이 완전히 살아서 바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다시 이런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희 이 카페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공간이 오션 시네마라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을 가는 전의 과정들은 앞에가 1, 2, 3이었다면 여기 1, 2, 3, 4, 5, 6 정도의 긴 여정을 좀 만들어놨어요. 여러 계단을 거쳐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낯선 입구를 만나고 이 입구가 열려지면 이렇게 바다가 크게 펼쳐지는 공간인 겁니다. 이 공간은 약 60명 정도가 계단식의 좌석에 앉아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로가 20m고 높이가 9.6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들이고요. 뒤에서 바라보시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 다녀셨던 분들이 붙여준 이름이 SNS 올라갈 때 오션 시네마, 바다를 보는 극장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주셨고 사실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게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 말고 카페 가서 자연을 보는 행위 말고 그 자연을 보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을 했는데 저는 건축을 통해서 바다가 되게 특별하게 보이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커피값을 내는 이유가 적당한 이유. 그 바다가 아까 보셨던 망망대에 나 혼자 알라서 보는 바다와 다르게 이 건축 공간에서 들어와서 바다를 바라보면 왜 다르게 보이고 그 감성과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지를 건축적으로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디자인 제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공간을 나와서 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나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공간을 잘 보시면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이 벽들이 계단 높이와 맞춰서 올라갈수록 벽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면 360도 펼쳐지는 바다가 펼쳐져요.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이렇게 서 있는 바다가 넓은 바다네라고 느낀다고 하면 이 트라이앵글 이 건축물을 통해서는 6개의 다른 바다를 매번 다르게 느끼면서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바다를 전망하는 방식의 스타일의 제안을 쓰게 된 거고요. 건축물은 되게 심플한 형태입니다. 밖에서 보면 안에는 되게 복잡해서 미로한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돌들 이런 느낌도 되게 닮아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길 바랬고 오직 바다를 바라보려는 의지가 강한 창들만 좀 도드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상영하는 극장 오션 시네마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신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잘 반영돼서 쓰시는 분들이 타이틀을 잘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좌석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관의 모습들하고 닮아 있고요. 이 20m 곱하기 9.6m 이 스크린이 사실은 한 번도 똑같을 때가 없어요. 1년 365일이 바다가 다 다릅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햇볕의 위치도 지금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가 있는데 하지 때가 되면 해가 또 이쪽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환한 바다를 볼 수 있고 성남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아침과 저녁이 완전 달라요.
사실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감독이 계속 다르게 만들어주는 스크린을 저희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자석의 공간들이고 높이가 9m분이 상당히 좀 높게 됩니다. 화면이 조금 찌그러져서 실제로는 조금 더 완만하긴 한데 이건 그렇게 보이네요. 건축적으로는 저희가 잘 의도했던 게 아까 중간에 이 공간을 다다르게 하는 여정의 과정들을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아까 자동 슬라이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진이 있었는데 들어오면 사람이 딱 여기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은 공간의 스크린에 딱 사람의 시선이 중간에 딱 들어오겠어요. 이 9.6m의 높이 공간을 정확하게 사람이 중간에 서서 이 크기를 제대로 느껴보는 거죠. 이게 저희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공간이. 아마 여기 한번 가보시면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방식도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펼쳐진 바다를 보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바다 갑자기 자기 앞에 다가와서 헉 하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꼭 가봐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건 접니다. 실제로 9.6m 보니 사람이 서 있을 때의 느낌이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울산 앞쪽에 있는 이런 바다 앞에 있는 바위들이 많아서 여기로 생기는 파도의 변화와 이 물안개 이런 느낌들이 되게 다양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런 느낌들이. 저희가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특히나 자석마다 다른 공간들 1층, 2층의 공간들은 이렇게 다인석이라든지 4인석 자리들에 대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의 디자인으로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이렇게 오션 시네마 극장인 좌석 공간에서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벽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 그래서 테이블이나 이런 요소들이 전혀 시야를 가리거나 다르게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색상이나 재료의 통일을 통해서 이거를 정돈했습니다. 잘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물에서 건축물의 재료의 색깔이 회색 위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랬던 거는 실내 공간으로 바다의 파란색이 들어와서 그게 공간을 지배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녁이 되면 서양의 붉은 빛이 이 회색 콘크리트를 물을 들이는데 그 느낌들이 그대로 실내에서 느껴지길 바랬던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골랐습니다. 저녁 서양이 즐겨지는 모습들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3면의 월들이 이 색상들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변한 이 감동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이유들에서 건물의 색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단독주택을 보여드렸고 그런 다음 공동주택이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카페, 상업시설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요거에 좀 종합적인 집합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리조트라는 특별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웰리스라는 게 사실은 이전에는 저희한테 크게 없는 개념 중에 하나였던 다른 것 같아요. 웰리스가 뭐냐면 잘 산다. 표현이 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보면 웰리스가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웰이 잘, 이런 의미잖아요. 그 웰리스라는 단어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저희한테 특히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라밸이라는 것도 웰리스의 개념이고 그리고 취미생활, 삶의 균형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웰리스라는 것들. 건강하면서도 취미생활을 잘 누리고 행복한 순간을 가지는 삶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웰리스라고 보여지는데 리조트라는 공간은 사실은 일상에서 경험했던 삶하고 다른 것들을 제안을 드려야 그걸 느끼면서 내가 쉬는구나 내가 평온하구나 그 가치에 대한 비용을 쓰게 되는 공간이다 보니 평온의 웰리스 라이프라는 과제로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리조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조트는 이제 완공이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네. 착공 신고를 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여기가 강원도 양양입니다. 낙산해 수욕장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낙산해 수욕장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요 낙산해 수욕장을 다른 해변 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사실은 원래는 군부대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화가 되면서 리조트의 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가장 큰 장점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이 소나무 땅이 이제 리조트가 될 대신인데 바로 해변으로 나가서 이렇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춘 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펠라라는 브랜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카펠라는 사실은 저희한테 좀 친숙한 브랜드 이름이 납니다. 혹시 저기 김정은하고 트럼프 정상회담 하셨던 호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호텔이 카펠라예요. 이게 싱가포르 센토사에 있는 카펠라 리조트의 사진이고 이게 카펠라 브랜드는 제일 먼저 지어진 호텔과 리조트인데 이게 이제 영국군이 식민지 당시에 포병 관련 이제 건물로 썼던 곳이고 요렇게 하고 이 앞쪽에 필라 타입 작은 것들이 이제 숙소에 있는데 요까지를 이제 노만 포스터라는 영국의 건축가와 함께 요걸 이제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 첫 브랜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지은 게 방콕이요. 태국 방콕에 있는 차이프라야 강 앞에 있는 두 번째 카펠라 방콕 호텔의 모습들이고 강변도에 있는 뷰를 보면서 특별한 평온한 삶을 좀 살 수 있는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지어진 곳들이고요. 여기는 우부시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우부시라는 리조트 지역에 지어진 카펠라 리조트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빌라형 타입들만 있어요. 20몇 개 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통 원주민들이 집을 짓는 방식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발리 숲속에 지어진 형태들이고 발리의 자연을 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하이에 지어진 것들이고요. 상하이의 독특한 주거 형식들이 이렇게 한 세대예요. 되게 좁은 폭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들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로컬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특징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하이난섬에 지어진 카펠라이고 이게 하노이입니다. 하노이고 여기 지금 시드니에 지어진 얼마 전에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여기 이제 몰디브에 지어진 것들인데 일본의 쿠마켄고라는 건축가와 같이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던 지금까지 이제 8개 브랜드가 나왔고 이제 한국의 카펠라가 양양이라는 지역에 들어오는데 이게 전 세계 9번째 지어낸 카펠라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양양이라는 땅과 함께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한번 리조트 디자인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사실은 한국에는 20개의 정도의 설계 사무실 팀들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한 팀이었고 처음 만나는 바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이 땅이 어떤 식의 리조트를 지을지에 대한 해법을 풀어갈 건축가를 찾고 있다라는 제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세 번째 경합 끝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숲에 있던 비치 앞에 있는 숲에 있는 이런 소나무 숲의 모습들이고요. 카펠라가 브랜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온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럭셔리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베스트 호텔에 한 3번 정도 1등을 하는 호텔이긴 한데 그 디자인과 공간의 성격과 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평온이라는 타이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근데 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묵이나 사일런트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 평온은 정신적인 것들까지
뭔가 진정이 된 상태들의 의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아마 좋은 자연들, 그리고 좋은 공간들, 거기에 부합되는 디자인이 좀 포함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라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비스, 그 평화를 느끼는 서비스와 디자인을 특별한 자연의 제안을 주는 방식으로 브랜드의 이름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저고요. 저 말고도 이제 작업하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조명 디자이너 팀들, 그리고 전체 카페 컨설팅을, 컨셉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호텔 전문가분들, 그리고 스파도 프로그램을 한 6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운영하는 방식들과 스파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잘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조경가분들 해서 현재 저희가 2019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5년 정도를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들어가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 협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개 객실을 가지고 있는데 폐호텔이 조금 다 큰 편들이라 전체 연면적은 5만 평 정도 되는 호텔입니다. 리조트이고 크게는 4개의 타워라고 불리는, 타워라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양쪽에 A하고 D 큰 타워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타워에서 한 10층, 9층 정도 되는 타워들이 있고 그 앞쪽에 이렇게 무대 시설에 수영장들, 이게 핫스프링 가드라고 해서 1층에 있는 스파와 연계돼서 쓰는 그게 온천, 외국 온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핫스프링 가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수영장들 보시면 4층 객실 앞에 펼쳐지는 수영장 앞에 있는 길이가 좀 긴 건 20m짜리 이런 개인 풀들이 갖춰진 호텔의 형식들이고요. 컨저베이트라고 불리는 심부름 같은 컨셉의 카페와 그 밑에 실내 수영장이 또 갇혀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회장에서 각종 연회 및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펼쳐지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3층 정도에서 거의 이제 지상층에서 바다와 연계된 외공간을 써서 자연 느끼는 공간들 외에 새롭게 여기로 와서 이 하나의 리조트 내에서 펼쳐진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는 공간이 3층 대비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걷기도 하고 카페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켓이라고 하는 작은 상점가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머무르는 동안에 삶을 살기도 하고요. 여기 스파의 공간을 보면 한 3박 4일 정도 되는 일정에 웰니스의 프로그램들을 짜주면 거기만 전체적인 이제 몸에 있는 메디컬 체크를 하면 한 3박의 코스가 끝나고 나면 그게 얼마만큼 변화되신 개인 메디컬 케어 하시는 그런 서비스도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샌즈풀이라고 해서 모래로 이루어진 수영장 이런 부분 구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호텔들이 가지는 그 드라곤 부존이라고 해서 처음 오면 되게 이제 억압하거나 강하게 건축적으로 오히려 많이 주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게, 편안하고 좀 평온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호텔의 첫인상을 주는 드라곤 부존이에요. 여기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면 멀리 바다가 펼쳐지는 거실 같은 로비가 나오게 되는 공간들이고요. 외부의 수영장에 있는 비치 리조트 앞쪽의 테라스들의 모습들도 자연 그대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건축을 내소기보다는 저녁 때 메인 풀 긴 수영장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모습들을 루프탑에서 A타워 17층을 올라가면 거기 루프탑이 있고요. 루프탑 바에서 밤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 좋은 이런 드링킹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거기에 올려있는 스카이풀, 동해 바다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인피니티 스카이풀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보셨던 3층에서 내려가면 있는 실내 패밀리 풀이라고 하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총 6개의 풀이 들어가게 됩니다. 길이 50m짜리의 메인 풀입니다. 앞에 면에서 이제 올데이 달려온 식당존이 면하고 있는 공간에 접하게 되고요. 이거는 카펠라 리빙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카펠라 멤버분들이 편안하게 식사 후에 다과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셔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인데, 강원도 어디 있는 산장의 느낌들을 가지고 고급스러운 버전으로 저희가 이런 변화한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의 리조트의 삶을 보내는 시간들을 다룰 수 있는 아이들 오면 이제 카페가 사실은 별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리그스타에서 이제 키즈 멤버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을 6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객실도 있고 펫을 데이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도 있고 아까 말한 스트리트 붓기라는 게 저희가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한중일 그리고 약간 뭐 유럽의 이런 여러 가지 펫스트리 포함해서 다양한 소비니어들을 살 수 있으면서 가급적인 4박 5일 동안 쇼핑하는 개념들을 갈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카펠라 가든이라고 해서 카펠라 멤버분들이 오면 삼중 정원에 자기 식물들을 심고 그것들을 키워보는 과정도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핫스프링 가든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웰스 스파에 있는데 스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몸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인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객실들이 있는데 이것도 바다뷰를 잘 볼 수 있는 여기 이제 제일 큰 평형대의 객실입니다. 루프탑 맨 위에 있는 디지타워 맨 위에 있는 객실이고요. 이 안에 방이 한 6개 정도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담을 수 있어 이 안에서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레저의 좀 공간들을 구성되어 있고요. 뒤쪽 뷰를 보는 가든 복층형 타입의 객실이고 뒤쪽으로 이제 가운데 산을 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들. 풀스윗이라고 불려서 가장 넓은 뷰의 바다 공간을 볼 수 있는 270도 T자 형태의 이런 정말 가진 거실을 가지고 있는 객실이고요. 코너 스윗은 이렇게 코너뷰가 90도가 두 개 만나는 두 면을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뷰를 가지고 객실들도 있고 여러 타입의 객실들이 각각의 전망과 프로그램을 달리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올데이 다니는 식사 공간들을 모습들이고요. 여기는 서울의 오너스 클럽이라고 해서 이 공간을 가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간을 이미 만들어 놓은 셀센터가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이 저희가 앞으로 지하철 리조트에서 제공될 음식들과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식사 공간과 셰프의 코스도 잡혀져 있으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객실의 모형들이라든지 객실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한 인테리어 재료에 대한 모습들이 담겨지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 메이플과 함께 지켜지는 비슷한 모습. 사실 리조트라는 게 앞에 세 가지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조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얼마나 좀 다른 차원에서 평온하게 느낄 수 있는가의 디자인을 좀 풀어가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바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디자인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사무실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크게 4개를 준비한 좀 꽤 많은 작업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본 강연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제 좋은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시간은 조금 됐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답 시간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림답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문제를 좀 내서 제가 지금 뒷주머니에 이렇게 준비된 상품권이 있습니다. 강연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미조트의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까지 현대의 변화하는 삶의 방식을 위한 건축 공간을 고민해온 앞에 말이 좀 길었네요. 이기철 건설님의 사무실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일 빨리 들은 시민분. 아키텍트이 맞나요? 네. 첫 번째 워밍업 하는 문제 정답 맞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베이비 부모를 위해 대나무로 만든 김해의 단독주택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든 신분. 네, 제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할아버지. 정답.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기억이 나네요.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브랜드 카펠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진출하는 한국의 지역 이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얘기하시네요. 양양. 예, 맞습니다. 네, 문제를 너무 쉽게 맞추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세미나에 비해서 너무 쉬운 문제를 일부러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세 문제만 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권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정답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건축적인 문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카페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가도 이제 도형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걸 토대로 주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망을 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도형의 형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들었죠? 저희 뒤쪽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각형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서미나 세미나에서 상품도 좀 푸짐하고 또 참여도가 높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제 많은 질문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프로젝트에 관한 점이라든지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질문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손 들고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잘 듣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좀 먹었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의 집 속을 꿈 속을 걸어서 한번 나와보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거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스타일의 집에서 좋고 그분들 멋지신 집인데 그 집 스타일을 보니까 슬래트 지붕을 얹었어요. 근데 이제 베이비 부모로서 저는 슬래트에 대한 인상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없이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대충 한 거고 이런 식의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와를 얹거나 하다못해 이게 초반 지붕을 얹었으면은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나 이런 데 테라스를 가진 멋진 집들을 보여줬어요. 아파트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의 지방칸 갖기 진짜 힘들어요. 아파트요. 돈이 너무 많이 비싸요. 그래서 30평짜리 하나 가지려도 수십억이 드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해 줄 때는 저런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한쪽에는 서민들이 집에서 어떻게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틈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전망하는 뷰를 보여주시는데 카페이고요. 옆에 멋있고 좋죠. 거기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일수면법이에요. 아까 그 집을 보면은 앞에 바다
바닷가를 바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되게 보면 유럽도 보면은 워터프론트 다 내려놓고 있거든요. 긴 데는 뭐 100m에서 500m까지 내려놓는데 저렇게 집을 지으면은 틀림없어요. 도로도 없어요, 거기 앞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수면을 훼손한 게 아닌가. 그 집을 지음으로써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워터프론트를 여러 사람들한테 국민에게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공간을 50m에서 100m는 내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여러 그 의견 주시고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축을 하게끔 제안 주시는 사람들이라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시면 슬랜트 지붕의 기역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와를 또 연상시키려고 해서 사실 이게 알루미늄 골망판입니다. 슬랜트 지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염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게 편리하게 구성은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재료명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알루미늄 골강판이라는 재료를 써서 지붕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렇죠. 서민분들을 위한 건축에 대한 고민은 사실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축가를 찾아오시는 분들, 건축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고민들은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건축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공공건축이라고 해서 많은 대중들이 쓸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도전들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문화센터 이런 거 현상 공모 들어가서 디자인한 부분들도 있고요.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말씀처럼. 왜냐하면 공공의 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도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공유수요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국가 정책이나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카페의 전망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즐기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쓰기 위한 바다뷰는 아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카페에 대한 뷰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질문 받고 있지만 한 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이거는 질문하고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오늘 고준 박사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건축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아까 그린비 서세 얘기 들을 때 시퀀스처럼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바다 뷰를 올라가면서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설계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없는 대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뷰라든지 그런 공간과의 관계를 상상하거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거 지금 3D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을 때 자기가 생각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항상 고민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갭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런 바다를 중간층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감동이 올 거다 그런 걸 얘기하셨다서 그거를 어떻게 미리 상상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경험들에서 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있습니다. 되게 질문이 건축적이시네요. 사실 제가 이거는 투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리피 선생 같은 경우는 건축사분들이 계실 때 강연할 적은 할 때 제가 어떤 경험을 디자인을 했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멕시코에 가보시면 멕시코시티 옆에 보면 테오티우칸이라고 태양을 신을 모신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저희 계단을 올라가서 한 높이 한 120m 정도 오면 정상이 한 6m가 6m에 가는 정상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사실 하나의 여정이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올라가는 동안 피라미드 상장에 오시면 계단을 타면 경사도 급하다 보니 본다기보다 힘들게 이렇게 가면 막힌 계단만 계속 보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서 딱 보면 갑자기 360도의 주변의 전망이 확 튀어진 120 높이 정상에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퀀스인데 제가 거기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계단의 스텝들이 중간에 한 번들에 천들이 나오거나 그 계단의 질감이 변하거나 단들이 변하는 느낌들이 사실은 되게 건축적이고 대응감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린피스 선생님이 많이 좀 녹아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션시네마 주변에 섰을 때 딱 어떤 느낌이 올 거다를 100%를 정확하게는 못 만들지만 사실 도면을 여러 번 그리고 만들었던 과정을 반복해보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어떤 확신점이 드는 때가 오거든요. 그걸 찾기 위한 노력도 사실 많이 하죠. 그런데 때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지를 땐 또 저질러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니 100%는 사실 불가능하고 한 7, 80% 정도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들이 조금 다른 것들을 만들어 오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도전들이 아까 말씀드린 멋진 할아버지 또 대나무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름이 도전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특징을 만들어주고 그 건축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데 작동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고 싶으나 이제 시간적으로 저희가 좀 끊도록 하고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운되지 않을까, 침체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이 마무리되어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수고해주신 이기실 건설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로써 저희가 건축사와 함께한 시민건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기실 건설님께서 많은 어떤 이런 실험 정신과 라이프 스타일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계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건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설명과 강연 앞으로도 이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또 다른 주제와 멋진 건축사님을 모시고 알차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간이 좀 너무 늦은 관계로 이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일어나실 때 잃어버린 물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